228페이지 소유권 봅니다. 소유권이 뭔지는 이제 다 안다, 그죠? 소유권은 물건, 채권. 물건은 지배권, 청구권. 지배권. 소유권은 뭘 지배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고 물어보면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죠. 완전한 권리입니다. 소유권. 그럼 소유권부터 사용, 수익권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떨어져 나가면 용을 묶어야 되겠죠. 사용, 수익을 다른 말로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처분을 다른 말로 교환가치.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면 소유권이고, 사용가치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면, 교환가치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면, 그래서 요 두 개는 제한적으로 지배하니까 무슨 물건? 제한물건이고, 요거는 전면적으로 지배하니까 소유권이고, 완전한 권리입니다. 얼마나 쉽나? 봅시다. 법 조문 나와있죠.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뭐 한다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동안에 2번 내려서 사용, 수익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용가치를 파악한다. 그 밑에 줄. 교환은, 처분은 다른 말로 하면 교환가치를 파악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완벽하게 가지시면 뭐야? 소유권입니다. 넘어와서 소유권의 법적 성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타이틀만 딱 보시면 돼. 전면성 돼 있죠? 전면성이 무슨 말이에요? 앞전자가 아니잖아. 모두를 지배한다. 모두가 뭐요? 사용, 수익, 처분. 저 셋 모두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 전면성이에요. 전면성 반대말은 뭐지? 제한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하면 그게 제한물건 아니에요. 혼인성은 뭐냐면 소유권의 울타리 속에 사용, 수익,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 막 섞여 있다. 이런 뜻이. 항구성은 영원하다 말이죠. 영원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놨다 해서 소유권이 저절로 소멸하는 법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립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저 시골에 산이 한 필지 있는데 산에 가봐요 안 가봐요? 산에 가볼 일이 뭐 있겠노? 가서 뭐 어디가 내 산인지도 모른다 요새는. 길도 없고. 그래도 소유권은 소멸해 안 해. 30년 40년 그대로 내비둬도 저절로 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 내가 내 소유물을 방치해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내 땅에 들어가서 20년간 자주평공인에 계속 점유했다.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취득 수요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겠죠. 그럼 내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유권이 저절로 소멸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 달력성. 달력성이 무슨 말이냐면 늘었다 줄었다 이런 뜻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결혼에서의 달력성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결혼 배울 때도 왜 우리가 달력성 배우죠, 그죠? 요즘 결혼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고 있죠. 달력성 잘 하는가 한번 물어볼까? 달력성이 커요, 적어요? 달력성이 0이구만 이거는. 요거는 완전 달력격이죠. 요거는 단위 달력격이죠. 그렇잖아요. 값이 오르면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냐, 가격에 대해서 양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기 결혼에서 달성이에요. 그죠? 요거는 뭐예요? 가격이 안만 올라도 양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토지 같은 경우에 부동산, 토지처럼 값이 오른 데서 뭐 토지가 수습 늘어나지 않잖아. 이게 비탄력적이죠. 요거는 뭐예요? 공산품이 가깝죠. 그죠? 값이 조금 오르도 뭐야? 양이 팍 늘어나잖아. 완전 탄력적. 요거는 가격이 오르는 만큼만 양이 딱딱 늘어나는 거예요. 1이 오르면 1이 늘어나고 2가 오르면 2가 늘어나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민감한, 이게 결혼에서의 탄력성이고 민법에서의 탄력성은 늘었다 줄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달라. 이런 거죠.
어려워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달라.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했네. 그러면 1억을 받는 대가로 갑은 뭘 줄까? 사용수익권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의 양이 어떻게 될까? 사용수익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의 양의 변화를 보면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는 3개 중에서 3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전세권이 설정되면 3개 중에서 1개만 가지고 있는 거야. 2개 넘겨주고 그러고는 3년 기간이 끝났어. 그럼 다시 뭐야? 1억을 돌려주고 사용수익을 되받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소유권의 양이 줄었다가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의 양이 늘어나는 이걸 말한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제한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고 소유권의 범위.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되어 있다. 그죠? 그 첫째 줄에 토지 소유권은 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토지를 기준으로 공중으로는 어디까지, 지하로는 어디까지 내 소유권이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법률로 딱 정해진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있고 없고 누가 판단하지? 사건이 벌어지면 담당 판사가 판단한다. 개량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한 5,000m 상호까지 내 소유권이 미친다? 그까지는 내 지배력이 미치지 않죠. 그런데 한전에서 고압선을 띄웠다. 그까지 미치 안 미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지하도 마찬가지죠. 지구 중심까지 내 거다? 마감마가 있는 데까지. 그건 아니죠. 그죠? 지금 한 40m까지는 내 거를 찍은 겁니다. 40m 내려가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국가가 여기다 터널을 뚫더라도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몇 미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표 봅니다. 이제 땅 위에 있는 거죠. 먼저 수목. 내 땅 위에 나무가 있다. 나무는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이지. 그러니까 산을 파면 나무도 따라간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될까? 등기부터 하라 했는데 또 맹인 산다. 임목부에서 등기를 하거나 등기가 안 될 때는 이제 뭐야? 맹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독립이 되어서 산은 산대로 소유권이 객해야 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소유권이 객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농작물도 많이 봤죠. 그죠? 나무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배추 농사를 지었다. 상추를 심었다. 그런데 그것이 성숙되어서 수확을 하기 이르렀다면 독립이다, 부합이다? 독립이기 때문에 바다고는 전혀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서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나무 때문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독립이야, 부합이야? 이거는 부합이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걸 독립을 시켜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 밭 주인이 밭을 뺏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추, 배추는 뭐 한 2달 있으면 끝날 일이지만 나무는 뭐 30년, 40년 가는데 그걸 인정해 줘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부합이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심더라도 소유권은 밭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 자연석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이런 걸 내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이거? 갑의산에 큰 돌멩이가 있더라. 이 바위가 있더라. 독립이야, 부합이야? 당연히 부합이지. 산을 파면 바위도 따라가지. 부합인데 어리라는 예술가가 조각가 여기다가 불상을 조각했어. 그러니까 돌멩이 값은 한 10,000원 정도 했는데 불상을 조각해가지고 예술 작품이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이걸 말한다? 가공이라고 합니다. 가공. 나중에 우리가 부와 보나 가공할 때 가공을 배울 거예요. 가공이 무슨 말이죠? 노력을 더했다 이 말이죠. 공짜가 이 노력이거든. 노력. 우리가 공부한다 할 때 이 공짜 쓰죠. 예? 노력을 더했다. 노력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공이라 하는데 돌멩이에다가 조각가가 노력을 더해가지고 불상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잖아. 그 바람에 가치가 100배나 증가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현저하게 가치가 증가되면 이 가공품은 가공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평소의 돌멩이는 부합이죠. 그런데 가공을 통해서 현저하게 가치가 증가되면 이거는 독립이 돼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산주인한테는 돌멩이 값을 10,000원 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만든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을 계셔야 된다 할 말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포락이 나왔다. 그지?
포락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딱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강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막 질러가 버렸어. 요만큼 토지가 뭐예요?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갔다는 말하지 포락되었다. 해일이 나가지고 공유수면 밑으로 땅이 깔아앉았다든지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부지로 내려앉아 버렸다. 이 포락인데, 포락이 됐다 해서 이 소유권이 그대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따져봐야 돼. 포락이 된 뒤에 원상복구가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야. 원상복구라 해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는 거야.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복구가 용이하다면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될까, 원래 땅 주인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될까? 이거는 소유권이 회복이 돼. 성토를 해서 흙을 부어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어내면 소유권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상복구가 곤란하다든지 경제적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이건 소유권이 회복이 돼, 안 돼? 회복이 안 되고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소유권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죠. 이제 봅시다. 4번을 보시면 돼. 동그라미 4번.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한번 포락돼요. 그렇죠.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그 말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다시 성토가 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한테는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천은 국가 거니까. 밑에 줄. 그러나 그렇죠.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아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 회복이 돼야 안 돼. 회복시켜 줘야지.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줄은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락이 될 때에서 무조건 소유권이 소멸한다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 지하수. 지하수도 전에 한번 봤죠. 전에 한번 봤죠 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명언체 봤나? 명언체 꿈속에서 봤나? 이런 생각합니다. 봐봐라 이거. 갑의 토지 지하를 보니까 암석, 토사, 또 어떤 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도 두 개로 나눠보면 무슨 물이 있을까? 찬물도 있고 따신물도 있겠죠. 온천수, 따신물도 있고 찬물도 있고. 근데 요까지는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돼 있어. 부합이 무슨 말이죠? 부 붙었다. 합 하나로 합쳐져서 물건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까지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말이죠. 창문틀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죠. 이게 부합 아니야. 에어컨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이게 독립 아니야. 부합 반대말이 독립이거든. 부합됐다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권리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권리 객체 안 된다 이지. 물건의 객체는 뭐만 돼요? 현존, 특정, 독립. 저번주에 딱 첫머리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물건법 제일 첫 시간 첫 구절을 본 게 현존, 특정, 독립인데. 여러분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공부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야?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공부가 뭡니까?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맨날 보던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기억이 오래 가요, 안 가요?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처음 보는 거는 기억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첫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첫 기억. 그게 뭐냐면 처음 보는 거는 뭐야?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처음으로 보니까 머리가 자극을 받아 안 받아? 머리가 자극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는 거는 자극을 받아 안 받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자극을 받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우스갯소리를 뭐 했노? 쪽팔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랬잖아요. 한번 쪽팔리면 한계를 안다 생각하고 쪽팔림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 혹시 내가 답을 했는데 남들이 웃으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냐, 비싼 밥 먹고 이리 생각하니까 자꾸 답을 못하고 움츠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쪼가라드는 거야. 또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속으로라도 답을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권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부합이니까. 근데 어떤 땅에는 보니까 강물도 있더라. 금덩어리, 은덩어리, 석탄 막 이런 게 있더라.
요거는 독립이야, 부합이야? 요건 독립이요. 내 땅속에 있는 강물은 내 것 아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국가 소유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대상이 돼야 안 돼. 뭐 또 안 된다 하나 된다 이래야지. 아까 현존, 특정, 독립했다 해가. 독립된 거는 권리 대상이 되고 독립되지 않은 거는 권리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온천수라는 권리는 있어 없어? 없어.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다니까. 그런데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독립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면 되지. 그러니까 읽어봐. 강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온천수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미친다는 것은 부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안 미친다는 건 독립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자 봅니다. 지하수의 동안의 2번 봅니다. 온천수 동안은 치고 토지 구성 부분이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따라서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권에 있는데 않는다 이렇게 되면 되지. 5번에 광물 동안은 치고 강물 둘째 줄 끄트머리 지중의 미채굴의 강물에는 그 밑에 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이란 말이에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고 또 저문제로 혼동 이야기도 했죠. 예? 혼동이 돼야 안 돼요. 혼동이 안 되지. 소유권과 강업권은 애당초부터 하나의 권리다 별개의 권리다. 별개니까 만나도 합쳐지 안 합쳐져. 안 합쳐지니까 흡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본질이 같아요 달라? 그렇지. 제한물권 여기서 나왔어요. 소유권부터 태어난 것이 제한물권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엄마고 제한물권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엄마가 사용수익권을 떼주면 무슨 자식이 만들어져? 용익물권이라는 자식이 만들어지고 엄마가 처물권을 떼주면 뭐가 돼? 담보물권이라는 자식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쳐서 제한물권 아니야. 그러니까 이는 엄마하고 자식처럼 DNA 구조가 같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사람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우니까 합쳐지니까 흡수돼서 소멸하는. 이게 혼동의 기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가. 점유권은 소유권을 만나면 혼동이 돼야 안 돼? 왜 안 되지? 점유권과 소유권은 구조가 다른 권리 아니야.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물과 기름처럼 대면대면하게 그냥 나란히 같이 있는 거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지. 그게 합쳐지고 막 끌어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합치지 않는다니까.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다니까. 기본 구조를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 그 다음에 상린관계 봅니다. 자, 상린이 무슨 말이죠? 상린. 서로 이웃 이런 뜻이다. 서로 이웃. 우리 이웃 있는 이웃 토지를 뭐래요? 이웃 토지를 뭐라지? 인접지를 안 하나? 접자 빼면 뭐야? 인지지 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인지 사용 청구권 이런 말 나오거든. 여기 인접지를 사용한다 이런 뜻 아니야. 북한 사람이 읽으면 뭐라 읽어야 될까 이걸? 린접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 사람이 읽으면 린접지. 남한 사람이 읽으면 인접지. 남한은 두원법칙이 있고 북한은 두원법칙이 없으니까 린접지 이렇게 아니야. 린이란 말이 이웃 이런 뜻이거든. 상은 먹고 서로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는 이게 상린의 뜻이야. 서로 이웃하는.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사용권자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사이좋게 지낼까 안 지낼까? 안 지내니까 법을 정해놓은 거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래서 상린관계는 우리 민법 중에서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도덕성이 관계없어. 아주 냉정한 부분인데 요거는 따뜻한 부분이에요. 도덕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상린관계. 요것이 갑의 땅이고 요것이 을의 땅인데 어디서 다툼이 일어날까? 벤두리에서 경계선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을 상린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이용권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양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제도가 뭐다? 상린관계 제도입니다. 서로 양보를 해야 돼. 그럼 이러한 상린관계는 소유자끼리만 적용될까? 모든 부동산 사용권자가 적용을 받을까? 모든 부동산 사용권자는 다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람끼리는 다 상린관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자나 이 땅의 전세권자나 이 땅의 지상권자나 이 땅의 소유자나 이 땅의 임차권자하고 이 땅의 또 전세권자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툴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린관계 적용되니까 부동산 소유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용권자라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상경강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상경강의는 강행유증이 아닙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야.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법보다는 합의가 우선입니다. 예, 그것이 도덕적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간 도덕성이 이제 필요한 관계죠. 이 상경관계다. 자, 그래서 개념 봅니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이용을 조절한단 말은 뭐야?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절.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이렇게 조절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경관계다. 상경관계. 그리고는 동그라미 3번 적용 범위를 보니까 둘째 줄, 셋째 줄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도.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통설은 뭐야? 토지 임대차는 물건이 아니죠. 물권자가 아닌 임차권자에게까지도 상경관계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용권자라면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 성격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을 봅니다. 우리 판례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 다른 내용의 당사자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법보다는 특약이 우선이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보는데 크게 뭐 매년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려운 것도 없어. 그냥 대충 읽으면 됩니다. 그 생활방해 금지되어 있죠. 뭐 줄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들어보세요. 생활방해를 다른 말로 하면 공해 이렇게 표현해요. 공해, 임미시온, 공해 내지는 뭐 안온방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 냄새, 빛깔, 진동,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먼지, 비산되는 먼지, 수증기 형태의 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하라 공해다. 우리 공해란 말 쓰잖아요, 그지? 요즘 공해가 심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먼지라든지 뭐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걸로요. 그런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참아야 될까, 못 참아야 될까? 참아야 돼요.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못 참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저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산에 가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그럼 그걸 가면 참아야 될 게 더 많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세상에 사는 게 좋아. 살면서 그냥 어울려 사는 게 좋죠. 참아야 돼. 그래서 넘어가서 동안에서 한 번만 잘 보시면 돼. 참아야 되는데 참는 한도를 초과하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그건 안 참아야 돼. 수인 한도 총과 이 말이죠. 수인이 무슨 말이야?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단 말 아니야. 그걸 초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놓으면 풀면 됩니다. 그때 같이 풀면 되고 어지간한 참아. 그 다음에 인지 사용 청구권 있죠. 인접지를 생각하는데 공사할 때 자기 땅만 밟아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옆집 땅도 좀 밟아야 담도 쌓고 벤트칠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이때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이웃 토지가 주거냐 아니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주거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면 되고 승낙 안 하면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접지가 주거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거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주거자의 그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집을 짓고 싶다. 그럼 옆집 땅을 좀 사용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야. 담도 쌓아야 되고 벤트시트 해야 되니까. 그때 이웃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인지 사용 청구권이다. 인지가 무슨 말이죠? 인접지를 줄임 말아이가 인접지. 그 다음 수도 이런 안 봐도 됩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잘 보셔야 돼. 상인관계에서 문제를 내면 여기서 낼 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 도로가 있고 가봐 있다. 어려 있다. 일단은 103번째 할까? 103만 봐도 막 생각이 막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 103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공사정 103 보증될 생각나. 공사정륜 개생이 생각나야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103조 이라고 딱 말해야 된다 이거. 옛날에 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잖아. 학생이 아침에 학원 가려고 챙기고 있으니까 남편이 뒤에서 구시렁거리더래. 토요일날도 뭐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뭐랬을까 남편 보고 놓으면서 한마디 했대. 뭐라고? 에휴 103조 같은 인간아 이랬대.
근데 남편이 103조가 뭔데 물어보대. 아, 좋은 거야. 이러면서 나한테. 103조 같은 인간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세직 인간이죠. 그죠? 반세직 인간. 궁사, 정륜, 개성에 해당되는 인간이에요, 이게. 아주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 재활용도 돼, 안 돼?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이다, 이 말이지. 103조 같은 인간아, 그랬다. 그 사람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요. 그 정도 농담을 할 정도 같으면 민법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뜻이야. 남편 보고 아이고 103조 같은 인간아 할 정도 같으면 103조 같은 인간아. 하여튼 요래 돼 있어요. 요런 땅을 뭐라 하지? 맹지다라고 합니다. 맹이 무슨 말이고? 눈이 멀었다. 눈이 안 보인다 말이야. 우리 맹이 이런 말 쓰죠.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막힌 땅을 맹지다. 근데 맹지는 길을 열지 않으면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게 상인관계야. 상인관계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갑이 원하면 어른 길을 열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다. 이 의무예요, 의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 물린 땅 주인은 또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뭐야?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값을 뛴 거죠? 못 열어준다. 이러면 이제 소송이 붙는 거야. 그러면 갑이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러니까 맹지가 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죠. 갑과 을이 합의하에 길을 연다가 뭐야? 지역권. 나중에 우리가 용의물권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지역권은 두 사람이 통로 개설에 합의하고 그리고 그 사항을 등기를 마치면 을은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게 지역권이야. 청역지, 요역지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때는 통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강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그런데 합의가 안 될 때 이제 하는 게 뭐야? 주의 토지 통행권. 이때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사님 여기다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어떨 때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냐? 삥 둘러서 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니냐지. 남 땅을 밟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원칙은 통로가 있다 없다 없는 때에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기존에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길이 없어. 도면상으로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길이 없는 경우도 있죠. 기능이 상실됐다든지 아니면 삥삥 둘러다니니까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된다. OX. 그건 X야. 통로가 없는 경우에도 되지만 있는 경우에도 기능이 상실되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의 땅을 밟았으니까 통행료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되겠지. 보상을 해줘야 돼. 유상 통행권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통로를 개설하더라도 남의 땅 중간을 찔러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과 장소를 선택해서 통로를 개설합니다. 그렇게 쭉쭉 읽어가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통로 폭을 얼마나 할 거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몇 미터입니까? 4m죠, 그죠? 적어도 4m 폭이 도로에 접해야 건축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요 4m 폭을 꼭 확보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손수레 들어갈 정도, 한 2m 정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차 여기다 건물을 지을 생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통로 폭을 4m를 보장해 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야.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줄을 치면서 갑시다. 자, 유상통행권 의의를 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줄을 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줄 치고, 이때도 옆집 땅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끝머리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줄 치고, 그때도 이웃 땅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그 밑에 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로를 개설한다. 그렇게 읽으면 돼. 그리고 손해보상 줄 치고, A번 남은 땅에 피해를 주니까 손해보상한다 안 한다?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줄 치고. 보상입니다.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하고 보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상은 뭔 잘못했을 때 하는 거야. 배상은. 그런데 이웃 토지를 지나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잘못한 거다.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을에게 갑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은혜 직장을 해서 보상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쭉 가서 그럼 손해액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손해액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 임요 상대행을 기준으로 하고까지 줄을 딱 치고 그렇게 해야지 그 밑에 줄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요 상대행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적치고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리 땅이 상업지입니다. 상업지. 그런데 갑이 어리에게 보상을 할 때 이 통로가 개설된 부분을 상업지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도로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야 될까? 상업지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 피해를 보는 부분은 상업지야. 상업지만큼 손해본 거지 도로만큼 손해본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업지하고 도로는 값이 뭐 천지차 아니냐. 그러니까 도로로 보상을 해주면 어리 도로도 아닌 걸 도로로밖에 보상을 못 받는 게 피해를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에 따라서 보상해야지 도로로 평가해서 보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상업지 값을 주고 땡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 12번 체크하고 통행지 소유자는 주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소송을 해서 통로를 개설했고 매달 10만원씩 통행료를 주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 A라는 사람의 토지가 한 필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A하고 갑은 사이가 좋아. 그래서 A가 갑하고 뭘 합니까? 네가 개설한 통로를 나도 좀 밟고 다니면 안 되겠냐? 하니까 통행권자가 뭐랬다고? 그래 해라. 그래서 A가 어떻게 했다고?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토지를 이제 통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유 토지 소유자인 어른 A를 보고 니도 통행료 달라.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이미 갑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통행하고 있는 3자를 상대로 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주체는 아까 말한 대로 상경에는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모든 부동산 이용권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둘째 줄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상경관계 적용을 따라서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B가 전세권을 통해 빌렸는데 그 땅에 질이 없어. 그럼 전세권자도 어를 상대로 뭘 한다? 통로 개설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건 기존 통로가 부적당한 경우 줄치고 그 다음 B번 공로 출입 불가 또는 가다한 비용 줄치고 되겠죠? 아까 삥 둘러서 길이 있더라도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든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면죠?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범위 이것도 봤다 그죠? 둘째 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줄치고 그 다음 넘어서 B번도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 토지 용도에 따라서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장차의 이용사항과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여기 텃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텃밭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지? 리아카 정도 들어가면 되지. 꼭 트럭이 들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한 2m 정도 그냥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갑이 하는 말이 판사님 내가 나에게 건물을 지을 거니까 건물을 지기에 필요한 4m 폭을 보장해 주세요. 돼 안 돼? 그거는 그거가 아니진다. 장차 이용사항과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는 2번으로 내려갑니다. 2번 둘째 줄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가 일치되는 주의 토지 통행과 생기지 않고 적정한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이 4m예요. 4m가 꼭 보장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아주 천천히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내려서 동아리 2번이 중요합니다.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 줄치고 제 밑에 내려 무상.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 지분을 보니까 요건 이제 103번지가 아니고 100의 1번지 100번지 100의 1번지 본번이 같다는 점에서 원래는 이게 뭐다? 한 필지였어. 한 필지인데 부분을 붙여가지고 이게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그래서 원래는 한 필지인데 분할이 됨으로써 이 땅이 맹지가 돼버렸고 갑이 맹지를 분할받는 거예요. 그럼 맹지를 분할받는 갑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당연히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통행료를 준다 안 준다. 이것이 무상통행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갑이 그 토지를 뱅한테 팔았어. 매매를 통해서. 그럼 매수인 뱅은 특별승계이죠. 이자는 무상통행권 인정이 안 돼. 따라서 우리가 협의해서 다시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료를 정하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길을 열어야 돼 안 열릴 때? 열어가 분할해야지. 길도 안 열어놓고 분할하면 안 되지. 그런 뜻. 그래서 기억 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밑에 줄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넘어가서
리얼을 봅니다. 리얼 첫째 줄 끄트머리.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쭉 가서 특정 승계에 내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그 밑에 줄 일반 원칙으로 돌아서 통행권 유무를 다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 물에 관한 상경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크게 안 봐도 될 거예요. 물은 지금 이게 이제 물에 관한 상경에 보다시피 법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을 제정할 60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80%가 농업이었어요. 우리나라 농업 국가였고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농사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야. 뭐 지하수 간증을 뚫는 것도 별로 없고 저수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1년에도 막 물싸움 때문에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소송이 많이 붙으니까 이 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전 인구의 7%?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 정도밖에 안 된대, 지금은. 5% 내지 7%밖에 안 된대. 그리고 거의 뭐 소수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이 없다. 안 봐도 관계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넘어서 경계에 관한 상기관계.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봅시다. 동안 읽어보면 경계표 담에 설치되어 있죠. 경계표는 말 그대로 뭐 철조망이라든지 울타리처럼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이고 담은 다 할 것이고. 그럼 설치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담을 치고 싶다면 절반씩 부담해야지. 그러니까 그 담의 소유권도 절반씩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의 단독 비용으로 부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사람 걸 하면 돼.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그런 거야. 별것도 없고. 그런데 그 밑에 조문을 한번 봅시다. 237조 2항에 보니까 절반 하에 부담한다. 그까지 뭐 됐고 그 다음 줄을 쳐. 그러나 줄을 쳐. 청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데 청량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은 사람이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량 비용, 경계 청량이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내려가서 수지 목건 제거 건데인데 수지할 때 지자가 이제 한자가 좀 잘못됐어요. 눈이 아리아리 해가지고 지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지?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 지자가 맞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지방할 때 지자죠. 그죠? 배 지방이 기름이 끼인 거야. 이게. 기름이 끼면 안 되고 나무 가지가 있어.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글자가 좀 잘못됐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수지 목건이라면 나무 가지, 나무 뿌리 읽어보면 돼. 가지가 넘어오면 그냥 뭐야 한번 물어보고 듣지 않으면 내가 자르면 되고 뿌리가 넘어오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심굴돼 있죠. 3번에 심이 뭐야? 깊이. 굴은 판다 이 말이지. 옆집에 이제 이 터파기를 하면서 깊이 파지 마라.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하면 파도 됩니다. 뭐 별 영향가 없고. 그런 사업이 좀 중요한 거예요. 건축 제한 돼 있죠. 건물을 지을 때는 첫째 줄 끄트머리 경계로부터 몇 미터를 떼어라?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줄치고.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을 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30cm를 떼야 하단 말이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까? 뭐라 할까? 뭐라 해보세요. 뭐라 한다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노? 뭐라 해야지. 지지 마라 해야지. 물 땡겼었죠. 그냥 지지 마라. 아니 철거해라 이러면 되지. 근데 넘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나와 있네 답이 2항에. 위반한 죄에서는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줄쳐. 그러나 철거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착수 후 1년을 경과 줄치고 또 하나가 뭐죠? 건물이 완성된 후 줄치고 이런 경우에는 철거 청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으로 해결해야지, 그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보상이 아닙니다. 배상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차맨이란 말이 나왔다. 그지? 차가 뭡니까? 가린다 이런 뜻이고 맨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창문이 나 있는데 마주 보고 있는 거야. 창문이. 그런데 우리 집 창문에서 보면 옆집 방안이 다 보이는 거야. 그 거리가 몇 미터요? 2m 이내입니다. 2m 이내에 마주 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기득권 보호차 안에서 나중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뭘 해야 될까? 이 가리개 시설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차면 시설. 그 다음 6번에 지하 시설이 있죠.
1항에 보니까 우물, 용수, 하수, 오물 전부 다 뭡니까?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죠.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정화조 이런 거죠. 정화조, 물탱커 이런 거. 근데 강행 규정은 아니야. 이웃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뭐 1m를 떼어도 관계없고 딱 붙어서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둘째 줄 저수지, 국어, 지하시. 국어가 뭐요? 국어는 물도랑이죠. 그런 것들은 깊이의 반을 떼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깊이의 반. 23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7페이지 제일 밑에 법전 하고 있다. 법전 244조 1항 둘째 줄 저수지, 국어, 지하실은 경계로부터 깊이 반을 띄우고 우물, 용수, 하수 이런 것들은 2m 이상을 띄우고 이런 거. 차면시설은 2m 이내일 때 하고 이내인지 이상인지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 건축을 할 때는 50cm 이상을 띄우고 몇 cm 이런 거 놓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중에 넘어가서 이제 7번 돼 있죠. 7번 요걸 나중에 외울 거예요. 시험에서 한 2번 나왔던 건데 지금은 안 외울 겁니다. 나중에 이제 특수 공경 비용 이렇게 딱 외울 거니까 외울 때까지 기다리고 법보다 간섭이 우선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239페이지 넘어서 물건적 정후권 봅니다. 오늘 물건 정후 몇 번 보는지 모르겠다. 그지? 물건적 정후권은 지금 3번, 4번째 보는 것 같다. 자, 여기 물건이 있다. 물건을 둘러싸고 물건을 보호하는 것이 뭐다? 물건적 정후권이다. 자,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배우고 있죠? 여기 소유권이면 요거는 뭐가 될까? 소유권을 여기 붙여주면 돼요.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정후권이고 소유권에 기한 보호 정후권이다. 같은 말이죠. 방법은 반환, 제거, 예방이 있다. 그러니까 반환, 제거, 예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종이고 보호를 받는 소유권은 뭐예요? 따라서 주종관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후도 따라가고 소유권이 소멸하면 따라 소멸하고 그리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 기초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점유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점유권보다 약하다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1년, 침탈, 선의, 악의 이런 제한이 있어 없어? 그런 제한이 없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기간도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누가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제 봅니다. 갑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리 3월 1일 날 그 시계를 훔쳐갔다. 어리 훔친 시계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줬다. 점유를 넘겨줬다. 5월 1일 날 갑이 그 사실을 알았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시계는 물건 훔쳐갈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못 훔쳐간다 했죠. 그러니까 갑이 누구라고? 현재의 소유자. 현재 시계를 쥐고 있는 점유자는 누굽니까? 어리라고. 요 병이구만. 점유하고 있구만. 훔친 놈은 어리지만 현재 시계를 쥐고 있는 사람은 병이잖아. 현재의 점유자는 병이다. 그럼 갑이 내 시계를 병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가만히 있을까? 찾아갈까? 을을 찾아가야 돼? 병을 찾아가야 돼?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을을 찾아갈까? 내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병을 찾아서 뭐라 할까? 내 시계 도르도 이러면 되겠죠. 그걸 뭐라 합니까? 내 시계 도르도를 번역을 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 아이가. 평상용어로 하면 내가 도르도 이 말이고 법률로 고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하는데 그 반환 청구권의 근거가 뭐야?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물건이야, 재건이야. 그러니까 물건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니까 그 성질이 뭐다? 물건적 청구권이다. 그게 물건적 청구권이다. 물건에 근거해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권, 상대권. 물건이 절대권이니까 주가 절대면 종도 뭡니까? 절대. 절대가 뭐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고 고의가 있든 가실이 있든 관계없고 내 시계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가서 돌려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권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 옥상에다 밍크 코트를 넣어놨는데 1000만원짜리 코트를 넣어놨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야 병의 집에 날아갔다 했죠. 그럼 갑이 어떻게 해? 병을 찾아가야지. 병을 찾아가서 뭐라 할까? 내가 돌려도 해야 될까? 그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죠. 그 성질이 뭐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훔쳐갔든 바람이 날려갔든 따지요 안 따지요? 안 따진단 말이지. 이 사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도 돌려받습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 절대권이다. 절대권이다. 그래서 반환을 받아왔는데 그 시계가 파손돼 있더라. 그럼 시계를 돌려받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구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뭘 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야? 왜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야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아니면 싹 다 뭐예요? 재산권은 둘 중 한 개잖아. 물건 아니면 싹 다 제 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법 논리가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이거 아니면 저거다. 물건이 아니면 무조건 제 거냐. 이 손해배상은 파손이라는 남의 시계를 깨문 거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도놈이 훔쳐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시계를 깨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이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적 청구야. 절대권, 상대권. 채권은 상대권 아이가. 상대권이 무슨 말이고? 딱 정해진 상대방에게만 청구한다 말이죠. 이제 따져봐야 돼. 물권적 청구는 아무한테나 가면 돼. 내 시계가 있는 것처럼. 어디 가시면 어한테 달라. 병에 가시면 병한테 달라. 정에 가시면 정한테 달라. 이게 물권적 청구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시계를 파손시킨 그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돼. 조사를 해보니까 도둑이 시계를 깨묻다. 그럼 어떻게? 시계는 병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을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따져서 고의가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무조건 손해배상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전체 구조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소유권을 반환받아 오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택적 문제다. 병존적 문제다. 병존이야 선택이야? 또 선택 좋아한다. 선택이 아니지. 둘 다를 하는데 무슨 선택이요. 병존이지. 둘 다를 한다니까. 둘 다. 반환도 받아오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둘 다를 하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물권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뭐예요. 틀린 질문이 된다니까. 병존적으로 행사한다. 양립한다. 이렇게 양립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자. 물권적 청구권 주체는 누구죠? 이제 말을 싹 바꿔서 물어본다. 물권적 청구권 주체는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갑하지 말고 현재의 소유자 이렇게 답해야지. 물건의 지금 상대가 누구지? 병하지 말고 현재의 점유자 이래야지. 그럼 이제 갑이 시계를 3월 1일 도둑을 맞고 나서 3월 5일 날 매매를 통해서 그 시계를 정에게 팔았어. 자, 소유가 어디로 갔습니까? 3월 5일부로 정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5월 1일 날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 정이죠. 그럼 물건의 정의 주체는 누구? 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소유자인 정이 병을 상대로 내 시계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지. 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란 말 안 드시고 조심하고. 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제 책을 봅니다. 239페이지. 파란 타이틀 2번 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의 부분에서 1번 읽어보시고 2번 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달리 침탈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죄에서 행사할 수 있고 행사 기간의 제한도 없다. 아까 우리 점유권은 세 가지 제한이 있었죠. 근데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없다. 이거 본 거예요. 요건 내려가서 청구권자 옆에다 가로 열고 주체를 적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물권적 청구의 주체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기업. 물권적 청구를 가지는 자는 법률상의 소유자 앞에다 현재란 말을 끼워놓고 그냥 소유자가 아니고 뭐라고? 현재의 소유자. 전 소유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재의 소유자이다. 현재의 소유자이다. 그리고는 쭉 내려서 리얼을 보세요. 리얼. 제일 밑에 리얼. 둘째 줄.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줄치고 전 소유자 동안 치고 현재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인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 상대방. 물권 청구 상대방 누가 된다? 기업. 소유자의 소유물을 줄이쳐 현재 부당하게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까지 줄이고 이걸 간단히 줄이면 무슨 말이고 현재의 점유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계를 훔친 사람은 어리지만 현재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병이라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줄 점유자의 고유가실은 반환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주시고 왜? 상대방이 고유가실을 따지지 않습니까?
무건청구 성질이 뭐니까? 절대권이니까 이렇게 답해야지. 절대권이니까 병의 고유가실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래가 바람에 날아간 거야. 빨래가 빨래가 날아간 빨래가 바람에 날아간 빨래가 날아간. 알아듣죠? 하여튼 고유가실 안 따진다. 절대권 이렇게 적어놔야 돼. 항상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자꾸 뭐가 떠나면 안 되는 글자가 뭐예요? 이거야,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 항상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되는 거. 왜? 왜란 말이 떠나면 안 돼. 공부를 할 때. 한 구절 읽고, 왜 그럴까? 읽고, 왜 그럴까? 이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럴까? 고유가실이 요건이 아니다. 왜? 물건질 청구의 절대권이니까. 그래, 그게 똑바로 된 공부입니다. 그냥 줄줄줄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리얼을 보세요. 판례보기 밑에 리얼. 상대방의 점유는 자주, 타주, 선의, 악의를 불문하며 왜 그럴까? 절대권이니까. 그러니까 절대권이란 말만 딱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판례들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 저것도 다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줄.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되나 꺼내주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점유 보조자는 왜 안 될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지. 아까 상대방이 누굽니까? 현재의 점유자 했잖아.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야 아니야? 점유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재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점유자란 말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현재의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현재의 점유자라면 고유가실 따지 않습니다. 절대권이란 말이 그리 중요한 거야.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권리 부존재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2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취득시효.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취득시효를 매년 오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거 어려워.